14선언 11주년 기념 공동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방북단이 오늘 평양으로 출발했습니다. 네,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오는 7일 평양 방문을 확정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다시 중대 국면을 맞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조한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먼저 14선언 11주년을 맞아서 방북을 한 공동대표단의 단장을 맡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 출발 전에 기자들에게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얘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14 공동성명 11주년 기념 행사를 그동안에 주로 이제 남쪽 서울에서만 주로 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남북관계가 호전이 돼서 평양에서 실시하게 된 것이 대단히 아주 감격스럽습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식수하신 그 소나무가 있는데 아주 잘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가서 둘러보고 아주 잘 키워서 소나무가 상징하는 그 의미를 남북이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잘 관리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70년 분단 체제에서 평화 공존 체제로 이렇게 전환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남북이 하나 되는 마음으로 함께 도모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부터 사흘 동안의 일정입니다. 평양에서 남북의 공동 기념 행사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해찬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심은 소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지 보고 오겠다고 했습니다만 남북이 공동 행사를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처음이죠. 그러니까 이제 2007년 노무현 정부 집권 말기죠. 10월 4일 날 선언이 이루어졌고 네. 바로 이제 직후 2008년에 보수정권으로 전환되면서 사실상 14선언은 사문화됐죠. 아울러서 이제 6.15 선언도 사실은 사문화되는 거의 10여 년의 과정이 있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제 방북단이 가고 내일 행사를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작지만 아주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비핵화라고 하는 부분에 지금 가려서 남북관계 부분이 좀 부각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예. 사실 우리가 이제 불가역적인 비핵화만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 남북관계도 지금 불가역적인 관계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그 그림은 지난번 평양 남북 정상회담 때 지금 남북 정상이 지금 백두산에 가갖고 지금 같이 사진을 찍었거든요. 정상에서. 그럼 그런 상태에서 남북 관계는 다시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행사는 그동안 사문화됐던 14선언이 정상적인 이제 작동의 계기를 찾는다라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상징적인 행사 이상의 지금 그림을 보여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 그리고 또 북한 역시 남북 관계는 과거와 다른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형태로 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아마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이제 뜻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뭐 저희도 앞서서 그 뉴스 시간에 생중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이 방북단이 이른 새벽부터 집결해서 상당히 이제 서둘러서 북한으로 평양으로 향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공식적인 행사는 내일입니다만은 오늘부터 일정을 소화하지 않습니까? 예, 아무래도 2박 3일이라는 일정이 굉장히 좀 타이트한 아주 촉박한 일정들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번에 다양한 그 대표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북한 측 입장에서는 본행사는 내일 열리지만 오늘 가능하면 많은 곳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난 남북 정상회담 때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그 참관 시설들도 이번에 이제 공개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10시부터 2시간 동안 이제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리는 공동 행사에도 참석을 하고요. 그리고 과학기술 전당도 방문을 하게 되는데 이 두 곳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사실 이제 그 인민문화궁전은 이 북한 이 최대 이제 종합적인 문화 관련된 시설이긴 한데 우리한테 특별히 더 의미 있는 것은 1985년에 그 최초로 남북 적십자 회담이 열렸거든요. 그 적십자 회담이 열렸던 장소이기도 하고 또 1991년에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많은 그 학자들이 이게 통일 대장전이나 다름없다. 그만큼 완벽하게
그 만들어진 그런 그 합의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관련된 논의들도 인민 그 문화궁전에서 열려졌거든요. 네. 그런 예.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전당은 김정은 시대를 상징하는 또 다른 건축물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예. 이게 이제 그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과학기술이 강조가 되면서 인민들에게 과학기술을 체계적으로 지식을 관련된 과학 그 기술을 체계적으로 전수를 하고 있는데 예. 예. 그게 어떤 핵심 그 본거지가 과학기술전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북한에서는 나름대로 좀 신경을 써서 네. 창반 시설로 지정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인민문화궁전에서 뭐 내일 공식 행사가 열리지 않습니까? 내일 행사는 어떤 일정으로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 내용이 다 공개가 안 돼서 예. 저희들이 이 전체 그림을 지금 파악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데요. 예. 기본적으로 이번 행사는 남북한만의 행사가 아닙니다. 남북한 그리고 해외 동포들이 함께 참석해서 네. 14선언의 의미, 뭐 정신을 이제 기리는 그런 행사인데 이 그 내일 공동 행사에서는 아마 연설들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남측에서 다양한 대표들이 가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뭐 정당 대표, 또 시민사회단체, 또 직능단체, 뭐 이런 다양한 단체에서 가기 때문에 네. 이 단체 대표들이 한마디씩 다 하는 그런 그 기회가 주어질 것 같고요. 예. 또 해외에서 다양한 또 조직들이 오는 거거든요. 예. 대부분이 이제 통일 운동 단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14선언 정신을 뭐 기리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앞으로 이렇게 아까 우리 이제 조한무 박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이 한반도가 이 대전환 국면에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남북 관계 또 이 평화 번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다짐을 하는 예.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좀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요. 지금 임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그 이 과학기술 전당은 그 모양 자체가 원자 모형처럼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김정은 체제의 새로운 변화를 상징하는 과학기술 상징의 핵심적인 건물로 그 이제 건축을 했고요. 네. 예. 그리고 여러 행사에 이제 단골 손님으로 등장을 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게 지금 비핵화의 협상이 나오기 이전에는 이 과학기술 전당의 핵심 부분에는 은하 3호 로켓 모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가장 중심되는 부분에 은하 3호 모형을 갖다 놓고 이제 그게 업적이다 이렇게 네네. 이제 그 홍보를 해왔는데 아마 이번에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철거했나요? 예,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에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을 우대하는 그러니까 사실 평양이라고 하는 곳이 그렇게 볼 게 많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네. 어떤 특히 이제 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대북 제재 국면 이런 것 때문에 뭐 산업시설 이런 걸 볼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김정은 과거와 다른 예. 그러니까 과거의 과학기술 전당이 쉽게 말하면 핵 미사일 개발의 어떤 상징적 거점이었다고 그러면은 네. 보여주는 아마 이번에는 새로운 그러니까 경제 방점을 둔 새로운 전략 노선의 출발점이라는 어떤 이미지로 아마 그런 걸 각인시키는 행사로 치러질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데 뭐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인사들로 방북단이 꾸려지지 않았습니까? 모두 160명이 있는데 그 면면을 저희가 좀 먼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인물들이 오늘 가는지요. 먼저 앞서 저희가 인터뷰를 들어보기도 했습니다만 이해찬 민주당 대표 그리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포함이 돼 있는데 조 의원님께서 이 방북단의 면면을 좀 살펴주실까요? 일단은 큰 틀에서 보면 지금 남북 관계에 지금 이번에 이 행사가 합의가 된 것도 계속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통해서거든요. 네. 그러니까 큰 틀의 이 행사의 주관자의 컨트롤 타워는 통일부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해찬 그러니까 정당이죠. 그러니까 이 대표가 간다는 얘기는 사실 노무현 정부 때 남북 관계를 개선했던 인물들이 사실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남북 국회의담 연결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예. 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건복지부 차관, 그 다음에 문화재청장 이쪽 인물들도 지금 관심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게 네. 예. 지금 대북 제재 국면에서 남북 관계를 빠르게 가져갈 수는 없어요. 경협이나 이런 부분은. 그럼 할 수 있는 부분은 인도적 지원, 예. 그다음에 문화, 예술, 체육 이런 예.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차관의 이제 보건의료협력 이건 뭐 전혀 인도적 문제니까. 그다음에 문화재 관련해 어떤 협의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이쪽 그 민화협정 결국 뭐 김대중 대통령으로 상징된 남북관계 그 자제분 김홍걸 씨가 지금 그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종교계라든지 그다음에 지자체 오거돈 부산시장도 지금 들어있죠. 네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이 남북 그 노무현 정부 시기에 남북 관계를 개선했던 이런 그 팀들을 중심으로 각계각층 정치, 그다음에 문화, 사회, 지자체, 그다음에 종교계 이런 부분을 망라하는 예. 어떤 범국민적 성격의 팀을 꾸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명균 장관이 단장으로 가거든요. 북측의 인사와 고위급 협의를 할 가능성도 높죠. 예,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지금 올해가 이제 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네. 그 이 짧은 기간 안에 그 평양 공동선언 합의 이행을 하려면 아무래도 지금 굉장히 많은 협의들을 해야 될 겁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역시 이제 이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부분은 그 비핵화 진전하고 긴밀하게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하고도 이렇게 함께 보면서 이 논의를 이어갈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가장 임박한 부분들이 사실은 뭐 군사적 합의 이행 부분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를 조기에 구성한다 이런 그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예. 그 부분도 이제 어떤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그 조명근 장관 입장에서 그 얘기도 해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사회 문화 체육 교류 뭐 이런 그 합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올해 내에 다 소화하기 위해서는 아마 뭐 고위급 회담이라는 꼭 명칭을 안 붙여도 예. 긴밀하게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네. 근데 뭐 앞서 평양 그 정상회담을 위해서도 방북단에 포함이 됐었지만 조명균 그 통일부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도 혹시나 이 성사가 될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그 웬만한 얘기들은 지난번 남북 정상회담 때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실무적으로 어떻게 잘 뒷받침해서 그 평양 선언이 잘 이행되느냐 그걸 이제 그런 환경과 조건을 이 실무자들이 만드는 게 중요하지. 네. 굳이 뭐 통일부 장관이 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긴급하게 협의할 이런 내용들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없어 보여지거든요. 예. 그렇지만 그런 단독 회담하고 뭐 이 당국 간의 회담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네. 이번에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그 방북단이 갔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인사하는 차원에서 중요 행사 때 얼굴을 드러낼 가능성은 있어 보여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심각하게 논의를 하고 뭐 회의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다 오랜만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처음 보는 인사들도 이번에 많이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사하는 차원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 방북단을 환영을 한다고 하면은 이번에 방북하는 인사들 가운데는 노건호 씨,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건호 씨도 포함돼 있어요. 그러면은 2세들의 만남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들이 다 모이는 거죠. 예. 김홍걸 씨, 그렇죠. 노건호 씨,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최근에 북한의 행보를 보면 예. 지금 남북 관계를 그 어느 때보다 중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무리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백두산 그 정상의 공동 등반이라는 프로그램도 집어넣었던 거고. 그러니까 임 박사님 말씀대로 지금 남북한 간에 지금 최고 정상 간의 신뢰가 구축이 됐기 때문에 네. 지금 굳이 어떤 실무적인 방북단이 갔을 때마다 접견을 하거나 그럴 필요성은 사실 별로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북한이 가장 중시하고 있는 것이 그동안 14선언의 이행이었거든요. 6.15 14선언.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 뭐 노건호 씨나 아니면 김홍걸 씨를 포함한 남북 뭐 이해찬 대표도 포함해서 주요 대표들을 접견을 하는 예. 아니면은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를 하는 그런 형태는 충분히 연출이 가능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이 14선언이 사실 그 평양 정상회담 이후에 아주 빠르게 합의가 된 거거든요. 예. 준비 기간도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 관계를 확고하게 가져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게 표현된 어떤 형태로 치러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조우 가능성은 뭐 충분히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또 이번에 이루어질 여러 가지 협의 가운데 이 남북 국회 회담 개최 문제도 상당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해찬 대표의 말을 들어보고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인민회의하고 우리 국회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남북 국회가 합의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식으로 가능할지는 좀 법률적인 검토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이게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991년에 그 남북 기본 합의서가 나온 이후에 국회회담을 추진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봤고요. 네. 사실 남북 국회회담은 논의 역사는 굉장히 깁니다. 근데 이제 제대로 그 성사가 돼서 제대로 실질적인 논의가 진전이 안 되었지. 예. 근데 이제 이 사실 국회회담 또 물론 이제 북한의 국회 그 최고인민회가 우리하고 성격이 다른 것은 분명하죠.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지금 북한 입장에서 우리 국회의 도움을 굉장히 필요로 하는 시점에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요? 그게 이제 판문점 선언이라든지 예. 평양 선언 관련해서 이 이행을 하려면 결국 이제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고 네. 이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좀 큰 사업으로 진전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회의 이제 비준 동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 이 북한 쪽에서 이걸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국회 야당 쪽에 환심을 사기 위해서도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예. 이제 뭐 야당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응하지 않고 있으니까 북한 쪽에서도 나름대로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남북 국회회담이라는 것이 성사가 되면 남북 관계 발전과 관련해서 법률적 또는 예산적 지원,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 관련해서 논의할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예. 그런 맥락에서 아까 이해찬 당 대표도 얘기를 했지만은 법률적 검토가 좀 이루어진다면 네. 이루어져서 남북 간 국회회담도 이게 정리할 필요가 사실 있거든요. 예, 예. 북한도 최고인민회의가 나름대로 물론 이제 거수기 역할을 하는 그런 측면도 있긴 하지만 예. 나름대로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구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좀 폭넓은 그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어떤 법적인 또는 제도적인 문제, 예산적인 합의를 하는 데 있어서 두 양자 간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네. 얘기할 수가 있죠. 예. 예.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게 이제 서울공항에서 공군 수송기를 타고 방북단이 출발하는 장면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봤었던 지금까지 봤었던 공군 1호기나 2호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약간 수송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좀 저게 그 타고 가는 데는 좀 불편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 여객격은 좀 다르죠. 예, 여객격은 다르죠. 예, 다르고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이제 CN235라는 게 있고 예. 이제 허큘리스라는 게 있고 또 이제 공군이 자체로 쓰고 있는 그 여객 수송용 비행기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지금 보고 있지만 사실은 저게 이제 이겁니다. 예. C-130H 허큘리스 연장형이거든요. 최근에 예.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은데요. 아, 그래요. 그러나 어쨌든 뭐 여객기하고는 뭐 사실 좀 차이가 있죠. 근데 예. 저 비행체는 지금 뭐 미군에서 베스텔러 기종으로 거의 수십 년 동안 쓰이고 있는 굉장히 안정성이 있는 아, 그래요? 비행기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의 그러니까는 뭐 전략 수송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예. 전술 수송기는 CN-235로 쓰고요. 아. 그런데 이제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저 장면이 지금 군 수송기거든요. 네. 예, 그렇죠. 근데 군 수송기가 지금 북한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일상사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예, 그게 예. 올해부터 가능해진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시로 방북을 하는데 특히 이제 또 군 수송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 지금 우리 여객기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북 제재 때문에 북한에 들어갈 때 상당히 많은 문제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민간 항공사들이 이게 정부 측에서 요구를 해도 상당히 예.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러나 군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없죠. 아.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은 이제 그런 대북 제재 국면도 있지만 저 그림 자체가 보이지 않게 군사적인 실내 구축 조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지금 뭐 문을 닫는 모습을 봤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비행기 타는 모습하고는 상당히 달라서 좀 특이해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게 보통 보면은 수송기 같은 경우가 이제 방음 장치가 잘 안 돼 있어서 그렇죠. 대단히 시끄러운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제 저 비행기는 아닌가요? 그래도 뭐 저도- 좀 낫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군에 특화된 비행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객기 수준의 서비스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음. 말씀드렸다시피 악천후나 단거리 이착륙이 모두 가능한 상당히 안정성이 있는 비행기입니다. 오히려 여객기보다 더 안정성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 제가 알기로 저도 뭐 그 시승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과거보다 훨씬 성능이 개선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비행 거리가 1시간이 채 안 됩니다. 뭐 타자마자 조금 뭐 한숨 잠 붙이면 그대로 그냥 도착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약간의 불편함이 있어도 예. 뭐 가장 안전한 비행기니까 오히려 더 선호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공군 수송기가 평양으로 날아가는 이런 이제 남북 관계의 달라진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 북미 정상회담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오는 7일에 평양을 방문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상태인데요. 비핵화와 종전 선언의 빅딜이 과연 성사될 수 있을 것인지 상당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said that you want rapi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completed by January 2021. Those are entirely consistent with each other. We want it fast, but we're not going to play the time game. So I'm not going to comment on the progress of the negotiations on the end of war declaration or any other items. 예, 트럼프 대통령도 이 시간에 연연하지 않겠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 시간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폼페이오 장관도 시간 게임을 하지 않겠다. 결국은 연장선상에서 논의를 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예, 사실 이제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도 현실을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비핵화의 기술적 측면을.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제 많은 분들 전문가를 포함해서 신고, 사찰, 폐기, 검증 이 매뉴얼을 얘기를 하는데요. 북한과 같은 일관된 자발적 비핵화 국가, 일관 시스템을 갖춘 국가에 그런 매뉴얼을 적용한 비핵화 사례는 없습니다. 예. 한 번도 없습니다. 어.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그 흐름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남아공 방식의 변형된 자발적 비핵화 방식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A부터 Z까지 순서대로 시퀀스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주요한 비핵화, 그러니까 완전히는 아니지만 북한의 핵 능력을 사실상 실질적으로 제거하는 작업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하겠다는 거 다는 아닙니다. 네네. 그러니까 첫째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없애고 두 번째 전략적 의미의 핵 운영 능력을 제거하는 것 정도는 2년 내에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큰 덩어리에 미래 핵을 한번 내놨죠. 예. 풍계리하고 동창리. 이거 갖고 종전선언이 안 되니까 이제 현재까지 내놓은 거죠. 이런 네. 덩어리로 이 다음번에 이제 무기급이 나오는 거죠. 예. 무기급 기존에 만들어 놓았던 예. 이런 식의 덩어리를 폐기하는 네, 과정을 말씀 할 좀 거고요. 죄송한데요. 예. 예, 지금 뭐 긴급하게 저희가 전해드려야 할 뉴스가 있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현호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돼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영장 심사가 있습니다. 조현호 전 청장이 조금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영장 실질 심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열리는데요. 이에 앞서서 조현호 전 경찰청장이 조금 전 경찰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늘 10시부터 영장 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서 조현호 전 청장이 조금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조 전 청장은 재직 당시 홍보조직과 사이버 요원 등 경찰 1,500여 명을 동원해서 사회 현안에 정부 우호적인 댓글을 달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취재진들이 기다려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요. 질문 받지 않고 바로 올라갔습니다. 자, 경찰을 동원해서 조직적인 댓글을 다는 혐의로 영장이 신청이 되는데요. 자, 오늘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서 조현호 청장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하는 모습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예, 조 전 청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에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정되는 대로 저희도 또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말씀을 나누는 도중에 급하게 들어온 소식 때문에 말씀을 끊었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폼페이오 장관도 비핵화에는 시간표가 일단은 없고 오히려 비핵화를 위해서 좀 더 철저하게 검증하면서 하나씩 협상을 해 나가겠다 이런 방향으로 선회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고 보는 네.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매뉴얼대로 신고, 사찰, 폐기, 검증, 그다음에 또 제염이 있어요. 예, 방사능까지. 이건 수십 년 걸립니다. 음. 그러니까 그 시간표로 가겠다는 게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인 비핵화. 그러니까 북한의 가장 핵심적인 주요 부분의 비핵화에 전념을 하겠다는 거고 네. 그렇게 했을 때 사실은 한 2년 내에 불가역적인 비핵화의 단계는 들어설 수 있다는 게 그 기술적인 판단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신고 검증 이렇게 가는 게 아니죠, 이제. 그러니까 주요한 부분들에 대한 비핵화, 그 다음에 폐기, 검증, 그 다음에 또 다른 주요 부분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나온 상태에서 종전선언이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영변 핵시설. 예. 이제 나머지는 이제 남은 과거핵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종전선언이 영변의 제가 보기에는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정도 가지고는 종전선언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요 단계가 넘어가면 이제 무기로 만들어 놓은, 예. 그러니까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핵물질, 핵탄두, 그다음에 ICBM 네. 이 부분으로 넘어가겠죠.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평화협정과 연계되는 수순으로 가게 될 겁니다. 네. 근데 이번에 그 폼페이오 장관의 일정을 살펴보면 평양만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뭐 7일 이제 평양을 방문한 다음에 그날 오후에는 또 서울도 방문을 하게 돼 있거든요. 저희가 네. 그래픽으로 일정을 정리를 한 게 있는데요. 일본도 갔다가 북한 그리고 서울 청와대 방문까지 중국까지 방문을 하는 상당히 이제 숨가쁜 일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평양 방문이 당일치기란 말이죠. 하루 일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과연 이날 짧은 시간 동안에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오히려 그 전에 뭔가 좀 어느 정도 진전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이 부분 관련해서 뭐 우리 정부는 좀 신중한 발언을 하고 있는데 네네. 제가 볼 때는 북미 간의 주요 의제와 관련해서 상당 부분 조율이 끝난 것 같습니다. 이미 끝났다. 예, 끝난 것 같고요. 지금 폼페이오 방북은 이제 최종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이제 그 확인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그 확인된 내용을 가지고 와서 또 우리와 또 일본, 중국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조율하는 부분 이런 것 같고요. 그 핵심은 역시 이제 그 비핵화 과정과 관련해서는 뭐 조한 박사님 설명 잘 해주셨고요. 결국 이제 종전스러운 부분 관련해서도 미국 쪽에서는 뭔가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매듭을 짓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네. 특히 이제 그 다음 단계 핵심이 북미 2차 정상회담인데 이 종전선언 관련해서 고위급에서 조율이 안 된 상황에서 2차 그 북미 정상회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미 미국 나름대로는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좀 새로운 진전이 이제 기대되는 거고요. 그 사실 이제 폼페오 국무장관이나 그 헤더 나워트 그 미 국무 그 대변인을 발언을 보면 사실 이게 대변인은 지금까지 미 국무 대변인은 지금까지 굉장히 원칙적이고 좀 고지식한 그런 답변했거든요. 네. 예. 근데 이례적으로 약간 좀 종전선언의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걸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을 봐서는 이거는 상당히 진전이 이미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말씀 차만 드리면요. 당일치기인데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럼 김정은 위원장 만나러 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 결국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종전선언의 어떤 그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확실한 건 그러니까 영변의 핵시설의 영구 폐기에 대한 얘기를 지금 임 박사님 말대로 김정은 위원장 입에서 직접 듣는다 그러면 이제 2차 정상회담은 순조롭게 빠른 시간 내에 개최가 되겠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김정은 위원장 면담 일정이 이미 이제 공개가 됐단 말이죠. 뭐 다른 뭐 구체적인 협의는 이미 진행이 됐다고 하면은 글쎄 이제 지금 이제 폼페이오 장관과 협상의 카운터파트가 누가 되느냐 이 부분도 관심이었거든요. 김영철이냐 아니면 류용호 외무상이냐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미국 측이나 일각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김영철 부위원장은 협상가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군부에서 잔뼈가 굵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고집스러운 어떤 저돌적 형인데 그러니까 협상이 좀 어렵다는 게 폼페이오 장관의 좀 불만이다 이런 설들이 좀 흘러나왔고요. 예. 류용호 회상 같은 경우는 그 아버지가 사실은 김정일 위원장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리고 협상에도 달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협상 파트너를 바꾸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전망도 있는데요.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그림이 김정은 위원장이 앉고 김여정, 김영철이 앉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아직도 컨트롤 타운은 김영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구랑 만나든 간에 최종적인 어떤 그 조율하는 컨트롤 타운은 김영철인 건 현재까지는 큰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폼페이오 장관이 가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게 되고 뭔가가 성사가 되면은 북미 정상회담도 이제 한결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1월 미국 중간 선거 이전에 만날 것이다 이런 지금 이제 추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원래는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시기가 좀 그 이후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많았거든요. 이게 시기가 좀 당겨진다고 봐야 될까요? 예, 저는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게 봅니다. 예.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자신이 공대로 지금 북한하고 협상을 해왔고 그 협상의 성과물이 뭔가 자랑할 만하다는 판단을 하면 굳이 이걸 시기를 늦출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폼페이오 방북이 앞당겨진 것이고 저기서 중요한 합의가 나오면
아마 저는 중간선거 이전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로 봐서는 저걸 가지고 이제 또 선거 유세에 적극 또 예, 그렇죠. 활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맥락에서 시간표가 훨씬 좀 빨라질 것 같다는 예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중간 선거 전에 미중 간에 북한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하면은 상당한 비핵화와 관련된 성과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 다음이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